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병철 의원과 함께 2023년도 의정활동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난해 저희가 실시한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입법 부분 대상을 수여하셨잖아요. 가분했습니다. 네. 올해도 저희 실시하는데 다시 또 하시려면 뭔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기회가 좀 골고루 돌아가야지 제가 의원 활동 오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입법 부분에서 혹시 신경 쓰고 계시는 게 있나요? 법안? 네네. 아무래도 최근의 사회적인 변화들을 반영하는 입법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연예인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의 정당한 수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것은 그 연예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K 컨텐츠, K 문화에 대한 장애 요소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서 보시듯이 오늘 때 제가 그 현장을 지나가 보면 그분들의 그 가슴 아픈 것을 옆에서 비하하고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유족들이 충분히 슬픔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관련해서 민생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최상의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법들, 예컨대 이제 대주주들이 자기들이 편법으로 기업의 지배력을 발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난해 의정평가에서 입법 부분 대상을 받으셨던 거는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네, 여순사건법은 73년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사실은 법안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도 양보를 많이 했던 것이 있고 법안 성안 과정에서도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5개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벗겨주는 재심 절차에 관한 법, 그리고 지금 신고 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월에 이제 신고 기간이 끝납니다. 네. 그런데 제주 4.3법의 경우에는 지금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고 기한을 철폐하는 그런 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희생자는 생존해 있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법, 이런 몇 가지 개정안들을 현재 지금 상임위에 다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21대 국회 내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예순사건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역사적으로 큰 분수령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순사건은 다 과거에 반란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법이 발효됨으로써 저희가 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유족이라는 것을 2번에 걸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으로 역사적인 성격 규정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차례에 걸쳐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국가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전환점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연장 기간을 철폐하는, 아까 연장 신고 기간을 철폐하는 이 상임위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당장 1월 20일이 이제 신고 기간 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연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진행이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이게 법률에 상세히 보면 이 신고 기간이라는 건 진상 조사에 대한 신고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법에는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신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에는. 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년으로 이제 정해놨는데 이건 시행령을 개정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장이. 그러면 진상조사와 희생자 유족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자입니다, 내가 유족입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이분이 진짜 여순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알려면은 당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법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총리실과 행안부 같이 노력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또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 설립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전남대학교 부총장님께서 만약에 정부가 이제 증원 쪽으로 가겠다면 우리 이제 여수분원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제 그런 의견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30년 동안 전남에 17개 광역 지금 단체 중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건 혹시 만약에 대학병원을 전남 동부권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의대 신설에 대한 동력이나 명분이 상실될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왜 전남의 의과대학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의사협회에서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동부가 서부가 너무 심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윈윈이 아니라 서로 같이 손해보는 이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제출한 법은 그 동부 서부가 싸우는 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해서 하나의 의과대학 하에 두 개의 캠퍼스라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모델을 제시를 했고, 우리 서부의 지금 김원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의사 정원 부분인데,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의학분협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당시 분쟁이 너무 격화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사협회에 대해서 의사 정원을 줄이겠다는 그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3,20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이 안 됐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하면은 열기도 전에 순번이 19번인가 되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봤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떤 작은 이해보다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전남의 의과대학을 먼저 좀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전남도 주최로 해서 아마 지금 최근에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제 토론에서 논란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경실련이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취약지,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 전국에 저기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참 우리가 굉장히 K 방역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심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의사 정원에 대한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실련 발표가 나와도 저희는 통계상으로 전남의 의료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 발표가 우리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뒷받침해 줄 걸로 예상합니다. 네. 앞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생각하고 계신 법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법안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은 당장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이 가가지고 옆에서 많이 도안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 보면 미사를 하는데 옆에서 확성기로 방해를 하고, 이건 정말
좀 저희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유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관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 이것은 좀 급히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법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구를 위해서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나 어떤 관심을 기울인 게 있으신가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에 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제가 그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국비 예산도 도부세도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나 선출직 시도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전남도가 혼연일체로 노력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에 성공할 걸로 확신합니다. 제가 특히 자신하는 것은 순천 시민들의 열기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전부 순천시청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러면 정원박람회 이후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한전공대법 통과 당시 법사위에서 밤늦게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국힘당은 야당이었죠. 전남에 특정 부동산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제가 그때 주장한 게, 우리 그러면 전라도 사람은 맨날 농사 짓고 고기만 잡아먹고 살아란 말이냐. 제가 이제 그 참 열변을 토해서 그날 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순천을 비롯해서 우리 전남은 아시는 것처럼 산업 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래를 향해서 갈 때는 결국은 창조, IT 이런 건데, 순천은 대학이 3개 대학에가 공교롭게 전부 애니메이션 웹툰 학과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그 모 드라마도 웹툰 소설을 기반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산업 단지죠. 그것을 이번에 이제 예산안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것 가지고 굉장한 경쟁이 벌어졌죠. 뭐 잘 아시는 부천, 춘천 뭐 다 지금 경쟁이 붙었는데, 한 2달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도 버리고 뭐 실무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비로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천뿐만 아니라 남부권에 애니메이션 산업단지가 최초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전남의 친환경 이미지에도 맞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청사진을 만들 것인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나 정책 2개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덧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남과 순천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순천대학교의 첨단공학관을 이번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제 반도체, 에너지 소재 이런 것들이 전남의 청년들이 전남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전남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전남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주력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순천에서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저기 했다고 그랬을 때도 기사를 쓰면서 근데 왜 순천이 어떻게 됐지? 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런 애니메이션 저기 하면 부천이라는 그 수도권에도 그만한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예산을 실시 설계하는 거 2억을 주면서 해당 부처에서 공모하겠다. 공모하면 사실 우리 전남 순천은 어렵죠. 그래서 그 예산안에 보면 순천이라고 바로 해가지고 그 2글자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의원님을 좀 열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지 참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이제 저는 정치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순천과 서울을 일주일에 2-3번 오고 가면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순천, 전남,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고 미래에 우리 발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한전공대법, 그리고 우리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우리 농촌사랑 기부금 전부 법사위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건데 저는 전남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제 뼈를 묻을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자부심으로 되어야지 낙후된 지역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소명이 좀 불타는 거죠. 네. 의원님, 지금 상임위는 옮기셨잖아요. 네. 정무위하고 지금 정보위에 계시는데 정보위 쪽으로 옮기신 이유는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정무위는 우리 여순 사건을 관장하는 총리실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 핏줄은 결국 금융이지 않습니까? 금융이 금감원이 정무위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순 사건을 치중하면 한편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정무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남만이 호국원, 현충원이 없다. 그래서 그걸 문제를 꺼내서 이번에 이제 용역 설계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장흥하고 순천 몇 군데가 이제 경쟁을 할 텐데요. 이제 상임위를 선택을 할 때는 그런 부분, 전남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상임위가 어딜까? 그렇게 해서 갔던 건데 갑자기 이제 당에서 정보위를 좀 들어와라고 하는데 정보위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곳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선 여야 원내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의원 수도 12명밖에 안 되고 아시다시피 전부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서해 공무원 사건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드론 무인기 침투 사건도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에서 저에게 정보위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기꺼이 정보위를 왔던 겁니다. 네, 이어서 정치 현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먼저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서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당연히 보셨을 거고 들으셨을 건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방금 그 대표 말씀처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리자. 또 하나는 실종된 정치의 복원 이러는데요.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 부분이 조금 올랐다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50%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독선적, 일방적인 그런 결정. 또 하나는 경험 없고 무능해 보인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이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표가 말씀한 거죠. 정치의 복원은 결국은 저도 여의도에서 국회를 들어가 보면은 정치는 말로 얼굴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계속 말 좀 합시다 하는데도 안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답답함을 호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보니까 30조 정도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12월 초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연말에 겨우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여러 논점들이 있었지만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과연 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시야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기업에 많이 집중을 하자, 그리고 큰 기업들에게 집중하자, 이런 기류였던 반면에 저희는 중소기업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자, 이렇게 갈라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30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조에 대한 주장을 여당과 정부가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은 실현하기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금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추경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인 저희는 여당 측에 이런 예산을 넣어주라고 주장을 해서 일정 부분 반영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민주당은 바닥이 흔들릴 수 있으니 바닥을 좀 튼튼히 좀 버티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니 좀 선택에 집중해서 크게 키울 거 더 크게 키우자는 건데, 이야기를 듣고 보면 둘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참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정치는 서로 대립된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협상하고 절충해서 중간 지점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그러니까 이틀 만에 저기를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검찰 출단. 검찰 갔던 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갔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성남FC 축구단에 대한 겁니다.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또 검찰에 30여 년 있으면서 그 사건을 보면은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축구단이 모 기업에서 가지고 있다가 안 하겠다 하니까 인수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처음에 그걸 인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시의회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인수를 해라는 강한 요구가 있어서 인수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적자 나는 축구단을 살리려고 하면은 결국 세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 시장은 기업으로 하여금 후원을 하게 해서 축구단을 살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러면 기업이 후원해 준 이 돈을 지금 검찰에서는 뇌물이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한테 대가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을 지어놨던 것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6, 7개가 있습니다만은 한 기업만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3자 뇌물은 뭐냐? 시장이 기업으로 하여금 후원을 하시오 하고 이익을 제3자인 축구단으로 하여금 이익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게,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무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예를 들면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특정 자치단체장이 서울에 와가지고 아유 우리 지역에 좀 출향 인사들 많이 기부 좀 해주세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기부를 했던 그 주체가 해당 자치단체에 무슨 사업이 있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던 것을 끄집어낸 것은 정치적인 복선이 있지 않느냐, 억울하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건희 여사님 사건, 지금 강간무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 박홍근 대표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2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면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강도 있게 하듯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강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럼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아니라면은 굳이 무혐의 결정된 저 수면 밑에 있는 사건을 끄집어냈겠는가? 이건 저희가 명약관화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공격을 할 때 민주당과 이재명을 마치 혼연일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재명이 개인이었으면은 무혐의 된 사건을 끄집어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점을 한번 보십시오. 조사받고 나온 다음 날 우리 대표적인 어느 언론에서 이 대표한테 뭘 들이밀었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정모 직원이 했던 것 모양이죠. 이건 사실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된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끊임없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은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중임제, 4년 중임제 하자. 3월에 개헌안도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논의에 앞서서 아시다시피 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은 개헌도 같이 하자는 주장이 그동안도 있어 왔습니다. 이제 정치인은 결국 이슈를 선점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개헌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한번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현행 헌법 구조는 많은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소위 4차 산업시대 그리고 국민들이 기본권 인식 같은 것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헌법 속에 담아보자 하는 이제 야당으로서는 이니셔티브를 한번 제시해보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왜 중대선거구제를 꺼냈을까요? 예, 제가 오늘 그 부분 혹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거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대선거구를 왜 하자고 하는 거냐? 첫째가 사표 방지, 많은 표가 죽어버린다. 두 번째는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당들의 등장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 이것이 지금 논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꼭 중대선거구만 가능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중대선거구를 들고 나왔는가? 지난 21대 총선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분포가 있습니다만 관건은 결국은 수도권입니다. 121석인데요. 여기 제가 정당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101석, 국민의힘이 19석입니다. 중대선거구를 하면 결국은 양대 정당이 의석을 여전히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석수의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져가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남과 호남은 각각의 당의 쏠림 현상이 있죠. 중대선거구를 하면 여기서 이동되는 숫자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이 결국은 누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가?
관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2대 총선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네. 그러면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22대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평가를 혹독하게 하는 겁니다. 국정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교과서적인 그런 장단점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정치적인 셈법, 복선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우리 국민들 현명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셨을 겁니다. 중대선거구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데도 찬성은 30%대, 반대가 50%입니다.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네. 중대선거구제라는 원칙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걸 위한 편법처럼 보이는 걸 국민도 안다는 거죠. 그런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선거제도 변화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우는 우리 당은 지금 논의를 열어놓고 있지만 비례대표 쪽에 좀 중심을 두고 있죠. 이제 그 비례대표의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주장도 있고 그러면 지금 지역의 차별적인 정당 쏠림 현상을 좀 시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중대선거구만 고집을 하느냐. 기사에 보시면은 영남 쪽의 일부 국힘당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중대선거구를 실시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다 소선거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표 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사표 방지를 위해서라면 비례대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꼭 중대선거구가 정답이 아니다. 네. 이제 대표께서 말씀할 때 제3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양대 정당이 아닌 이제 다양한 정당에 대한 선택권. 중대선거구를 과거에 실시해 봤더니 아쉽게도 소위 말하는 군소정당이 진출이 기대만큼 안 됐었습니다. 네. 올해도 많은 활동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을 거듭 공식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신년 업무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앵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 국정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의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회담을 지금 이번에만 제의하신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대표가 되신 다음에 계속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당에서는 그 회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 반대하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개 그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고요. 그건 아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나 저희 당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고 쭉 갈 텐데
계속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네. 지난번에 신년 그 신년회 할 때 그 초청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그 일정 때문에 가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대1 면담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다른 당 뭐 여야 함께 묶어서 같이 만나는 모임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면 그걸 다 공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비공개된 내용을 놓고 온갖 뭐 구설수, 억측 이런 것들이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두 분이 뭐 독대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뭐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알았습니다 봐줄게요 이렇게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뭐 만남의 형식을 가지고 1대1은 안 되고 뭐 다대1은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제안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공개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끊임없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면 협치가 안 되나요? 왜 그래야 되죠?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말씀으로는 협치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치를 해준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지만 협치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 협치를 못한다는 것인지 그것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달하실 말씀이나 메시지는 뭐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1대1로 만나자고 하는 뭐 의도, 배경을 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억측과 구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이 대표가 뭐 대통령이 안보 문용 감추기 위해서 뭐 위험천만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인 발언으로 핵 무장론을 언급한 거는 이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 북핵 사태는 저희가 그 겪어야 하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 위협이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는 저희가 감내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제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뭐 NPT 체제를 우리가 탈퇴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확실한 핵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떤 선언적 의미지 구체적으로 정말로 NPT를 탈퇴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닌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에 보내는 사인 뭐 메시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 말씀인데 지금은 한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뭐 공동 핵 연습 뭐 논의가 되고 있냐 했더니 그냥 단칼에 부정을 했고 백악관도 거듭 부인을 했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이게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 대통령한테 핵 연습을 그러면 그 대한민국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질문이 핵 연습을 하고 있냐가 아니라 핵 연습하는 거를 논의하고 있냐 하는 그거를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핵 확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금지해야 되고 어느 나라도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북한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거기다가 핵 연습을 위한 논의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보기에는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국 간에는 그 물밑 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거를 액면 그대로 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저희 여의도 초대석 나와서 이제 출마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친윤 윤핵관 여기서 상당히 좀
뭐 난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 집단 린치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는 뭐 나오지 말라는 압박 아닌가요? 압박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네.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그것을 놓고 어떤 특정의 정책, 예를 들면 빚을 탕감해 준다든가 네. 대표 경선을 위해서 네. 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 네.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본인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뭐 어차피 동병상린 뭐 그런 건 있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서운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빗대서 그 나경원 의원을 앞세워서 지금 비판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저출산 대책 관련한 뭐 의견 온도차로만 보기에는 압박 수위나 뭐 이렇게 워딩을 보면은 그 전부터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어떻게? 저는 저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이것만으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나 전 의원님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서는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전할 건 없지만 굉장히 사이가 좀 나빠졌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나 의원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중앙일보가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인용해서 단독이라고 보도했는데 나 전 의원 사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도 애정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좋은 말씀인데 그냥 계속 거기 있어라 나오지 말라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이거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요. 뭐 말이야 뭐 나경원 의원을 아끼니까 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누가 그걸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당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중앙일보에서 언급한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진짜 대통령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마음인 걸로 알고 있다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면은 뭐 메시지를 받아서 내보낸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는 조금 의아하고요. 사실 이제 중앙일보 쪽에 좀 물어봐야지 정확히 누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건 좀 의아한 멘트인 것 같아요.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원래 이제 당원 당규 개정할 때 100% 투표로 개정을 할 때는 뭐 당심을 반영해서 뭐 당원 중심 정당 구현 이런 명분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게 압박하는 거는 당원을 개정한 어떤 명분 이런 거랑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비판하실 수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순되는 행동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나 전 의원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단순히 싫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했던 얘기에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나 의원이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김기현 의원을 좀 더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나 의원도 나 의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나 의원이 자기가 선두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 의해서 뭐 대통령 뜻이 좀 나하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대통령이 너무 화를 낸다. 그래서 나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나 의원의 어떤 미래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나 의원도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건데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대통령실이나 취준 쪽에서 그 나경원 의원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혹시 나경원 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가령 김기현 의원한테 윤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1, 2위가 결선 투표 가는데 뭐 가령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싶어서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뭐 한 명을 좀 주저앉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아니면은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나경원만 아니면은 뭐 누가 올라가도 김기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의 역동성이라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의도한 대로 잘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뭐 정치 처음 시작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도 빚 같은 게 없고 빚 같은 게 없는 분이고 대통령실이 다 조정을 해서 간다 이렇게는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대 관련해서 그 유튜브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 뭐 신혜식 대표가 그저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뭐 본인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거라고 하고 그 캠프 발대식을 했는데 거기 당권 주자들이 가갖고 이렇게 지켜 올리는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표를 의식해서 그러겠죠, 당연히. 표가 되나요? 근데 그분들. 아니 150만이나 되는 유튜버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로 보수적인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분한테 좀 좋게 인상을 줘놓는 게 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추천으로 돼 있는 입당 원서가 뭐 수도권에서 몇 개월 사이에 뭉텅이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뭐 도로 태극기당 뭐 이런 지적이랑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넣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뭐 몇만 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원이 8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모바일 투표예요.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어떤 특정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혹은 뭐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렇게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에 영향 자체를 미치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고양병 조직위원장에 선임이 되셨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부도 뭐 오래 하셨고 편집국장도 하셨는데 당 바깥에서 관전자로 볼 때랑 안에 들어가서 볼 때 뭐 좀 차이가 많이 있던가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던가요?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다. 이해관계도 너무 많이 얽혀 있고 그래서 다 인간이 하는 일이 정치이긴 하지만 좀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서로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획 겸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86세대인데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막 시위만 하고 거의 수업도 빠지고 그랬어도 사실은 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원서가 그 과사무실에 가면 쭉 놓여 있었고 누구든지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 저희 아들 세대를 보면 정말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직업을 얻지 못해서 정말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자리도 주고 기회도 줬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고 나와서 우리 자식 세대에게 뭘 주고 있나 이런 고민과 생각을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정치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끊어내고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또 민주화까지 이뤄냈다면 이제는 선진화를 이뤄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된다. 여야를 갈 것 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종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